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계신 곳이 야외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싶었었는데 예. 시간이 안 맞아서 어디 작은 카페 야외 구석진 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운치 있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숙제 내놓으신다고요? 네, 지난주 초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뱅크 이야기요. 예.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이제 엄청난 열풍이죠. 그저께 기준으로 영업 개시 2주일이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200만 명이 지금 계좌가 넘어섰습니다. 네, 엄청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예. 시중에서 평가를 하는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단연코 편리하다는 데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예금이자가 일반은행보다도 높고요. 대출이자는 일반은행보다 낮다는 게 강점이라는 건데 예. 실제로 이 차이가 어마무시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금 금리가 2%인데 물론 제2금융권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히 높은 건 아니에요. 저축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19%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소액 고객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을 수백억 단위로 굴리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대형 투자가들은 금리 0.1%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예금을 몇백만 원 수준, 그리고 대출을 받아도 몇백만 원 수준인 고객들이 금리 0.1%에 그렇게 민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은 금리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혁신적인 편의성,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저희 뉴스간장 코너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카카오뱅크가 8개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할까? 왜 카드는 가로일까? 세로면 안 될까? 상품 설명은 왜 이해가 어려울까? 해외 송금은 비용이 왜 비쌀까?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고 해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설명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하는 건 굉장히 고객 편의를 높인 혁신적 발상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무리 보기에도 이 카카오뱅크의 제일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카카오톡인 것 같습니다. 4,20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카톡을 쓰고 있으니까요. 카톡을 활용해서 계좌번호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된 게 아마 가장 고객들이 많이 몰린 요인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평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이지 않은 대목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기존 금융기관들이 너무 불친절했어요. 이거 특히 소매금융이라고 부르죠. 개인 고객으로부터 날로 먹는다고 할 만한 이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안일한 금융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금융이라는 게 돈을 융통시킨다는 건데 아주 정통적인 개념으로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계 분야에서 돈이 남아서 국민들이 저축을 열심히 하면 기업 활동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기업에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자를 물고요. 가계는 저축을 한 대가로 이자를 받고 이게 정상적인 금융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기업이 돈이 남아 도는 겁니다. 상장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600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거의 다 은행에 맡긴 돈인데 그러니까 이자를 국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맡긴 돈을 누가 빌려가냐면 이걸 국민들이 다 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스콘신 대학도 경제학 박사 출신인 경제부총리 최경환 씨가 빚내서 집 사라고 닥달하는 바람에 지금 생긴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지금이야말로 내 집 마련 기회라고 지랄을 해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돈을 어디서 벌고 있냐면 돈이 탱탱 남아도는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유치를 해서요. 이 돈을 일반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이자를 내는 걸로 은행들이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은행의 봉이 되어버린 겁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은행의 대출 중에 가계 분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됐습니다. 한 27.7%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이게 4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가계가 지금 빚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기업 대출 비중은 모든 은행이 일제히 감소를 해버립니다. 우리은행만 해도 1999년에 기업 대출 비중이 68.6%였는데 지난해에는 44.3%대로 줄어들죠. 신한은행도 74.2에서 47.9, 하나은행도 72.8에서 45. 그만큼 지금 각 은행들이 기업 대출로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고 가계 대출로 먹고 사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 대출 대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가계 분야에서 은행들이 코 묻은 돈을 계속 뺏어가서 은행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놀라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신한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2조 원에 육박을 해요. 네, 이건 2001년 지주사 설립한 이후에 최대 실적입니다. KB금융주주도 2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고요. 이것도 2008년에 지주사 설립 이후에 최대 흑자고요.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도 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네, 우리은행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에 최대, 하나금융지주도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은행을 이용한 지가 20몇 년이 지났는데 은행들이 20몇 년 동안 지금 도대체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발전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예. 발전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는 여름철에 에어컨 잘 트는 거죠. 은행 가면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에어컨 잘 트는 거 하나로 돈 버는 것 치고는 반기에 2조 원 가까이 돈을 버는 건 너무 과합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 서비스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행들이 정말 오랫동안 너무 날로 먹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날로 먹는 걸 거의 다 가계에서 빼먹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지금 얼마나 날로 먹고 있는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펀드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맡기면 누군가가 이제 보통은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예. 이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맡긴 돈을 잘 굴려서 불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불려줬으니까 수수료를 떼갈게요 하고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느냐면 펀드 종류마다 물론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1년에 1.5% 정도를 매년 꼬박꼬박 떼갑니다. 그러면 내 돈 중에 1.5%를 매년 꼬박꼬박 떼가는데 저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는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려주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이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져가겠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자산운용사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파냐면 대부분이 은행 창구에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마트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펀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마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펀드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펀드를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산운용회사가 만든 상품을 우리은행이 그냥 대신 팔아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낸 연간 수수료 1.5%가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요. 우리 상식으로는 돈을 굴려주는 회사가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천만에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펀드마다 다르지만 대개 우리가 낸 수수료의 70%를 누가 가져가냐면 은행이 가져갑니다. 정작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는 한 30%밖에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은행이 뭘 했다고 우리가 내는 수수료의 70%를 매년 가져가냐는 겁니다. 그냥 창구에서 펀드 한 번 파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딱 그거 한 번 판 걸 가지고 한 번 수수료를 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는 매년 수수료의 70%를 은행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행이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좋은 펀드라도 은행이 안 팔아주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은행이 갑인 겁니다. 전국에 은행 점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펀드는 성과가 좋은 펀드가 아니고요. 국민은행이 밀어주는 펀드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그 펀드가 단번에 판매 1위로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은행이라는 곳이 대형마트를 차려놓은 거고요. 마트가 이제 공급업체한테 갑질하는 식으로 너무 심한 폭리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카카오뱅크의 돌풍 배경에 기존 은행이 이렇게 너무 날로 먹었었던 것도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고객들이 오랫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죠.
에어컨 많이 틀어주는 것 빼고는 니들이 뭘 한 게 있냐라는 불만이 쌓여 있을 때 카카오뱅크가 등장하니까.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고객 편의부터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상품을 만드니까 아마 고객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카카오뱅크의 등장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등장만으로 기존 은행이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도 경쟁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대목은 카카오뱅크가 뭘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요. 지금 닥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를 보면은요.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는 노동이 소외가 돼요. 다른 하나는 자본의 이윤이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노동이 소외가 되고 자본의 덩치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 이게 백발백중 경제가 큰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도입이 돼서요. 이제 우리 금융 환경이 압도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변하겠죠.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대부분 은행이 무점포 시대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실 우리 증권사 환경만 해도요.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증권사 객장에 앉아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 증권사 영업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 객장에서 투자자들의 어두운 표정을 막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 내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런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객장에 안 나가요. 누가 객장에 나가서 투자를 합니까?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HTS라고 불리는 인터넷 모바일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영업점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근데 영업점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모바일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도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행 금융 환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 은행들이 카카오뱅크의 도입에 자극을 받아서 상당한 속도로 인터넷 은행이나 이제 유사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죠.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전통적 의미에서 에어컨 잘 틀어주는 은행 지점은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편의가 높아지는 건 당연히 바람직해요. 근데 문제는 은행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통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산업 전반에서 이런 일들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은요. 이게 저는 사실 몇 년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먼 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갑자기 확 다가오게 된 겁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확 줄어들 거라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바로 눈앞에 직면한 현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인터넷 은행이 확산되면 제일 먼저 은행 노동자 감축 문제가 당연히 대두가 될 겁니다. 예. 대부분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영업점 노동자 감축 문제로 홍역을 겪었거든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바로 당면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주는 건 필연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 때요. 노동자들이 다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기회부여가 한국 사회가 돼 있느냐라는 걸 이제는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안전망이 충분하냐는 거죠. 충분한 실업수당이 돼 있느냐, 충분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리고 이 수당과 교육은 전부 정부가 감내해야 될 복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 수준 발전만 보면 카카오뱅크가 탁 도입되는 이 속도를 보면요. 산업계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눈부신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로 산업이 변하면 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굉장한 실업 사태를 감내해야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저는 생깁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변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기술 발전과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대안은 하나뿐인 겁니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 같으면 이 속도에 발을 맞춰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가요. 분배 구조도 지금보다 놀라운 속도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생길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가져오는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면은요.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드렸고요. 자본이 비약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정도를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출이 1만 원인데 이익이 1,000원이다. 이라면 이익률을 10%라고 합니다. 매출 10,000원에 이익 1,000원, 이익률 10%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률이 10%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기업들의 이익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얼추 다 30%, 40%가 나옵니다. 페이스북 이익률이 40%대입니다. 네이버도 계속해서 40%대를 달리다가 요즘 조금 떨어져서 30%대일 겁니다. 예. 구글도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고용은 많이 하지 않고요. 돈을 벌어들이는 양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뭐 걔네들이 기술 혁신했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방치를 하면은요. 기업이 덩치를 불리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텐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기업이 만든 물건을 국민들이 더 못 사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1910년대에 포드 자동차가 혁신적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기업은 뭐 덩치가 삽시간에 불어나죠. 예. 그런데 노동자들은 삽시간에 가난해집니다. 이 결과가 그냥 바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요. 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 분배 구조도 그 정도의 속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률 30%, 40%를 올리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봐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본과 노동이 공멸을 합니다. 자본이 얻는 소득과 노동이 얻는 소득이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고요. 예. 결국은 경제에 심각한 뻑을 내게 됩니다. 제가 카카오뱅크의 이 놀라운 성장을 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은행의 모습은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터넷 기업은 인터넷 영역을 지켜왔는데 이제 인터넷하고 모바일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전통산업 영역에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이 막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할 것 같다는 약간 저는 공포가 들더라고요. 이러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분배 구조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야 돼요. 사회 안전망의 확대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복지 정책이 빠른 속도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의외로 기술 혁신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새로운 빈부격차만 낳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아무튼 카카오뱅크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존에 카르텔 같이 움직이던 은행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면에서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산업의 형태가 눈부신 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빠른 변화에 맞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소득 분배도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소외를 낳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책무감, 공포감 이런 게 저는 요즘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디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술의 발전이 전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의 확대와 분배 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를 기술의 변화의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변화가 무섭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변화에 상하는 의식 개혁도 필요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아주 멋진 숙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